제가 오늘 발표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AI Powered Diagnostics with 3M, Multi-Scale, Multi-Level Mask Deep CNN이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기술을 어떤 다이그노스틱 로봇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실제 환경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은 혹시라도 뭐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뭐 이러한 연구를 왜 하는지를 뭐 아시려면 조금 저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우선 저의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는 바이브레이션 다이나믹스 시그널 프로세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겠지만 그 어플라이드 다이나믹스 응용 동력학이라는 거에 학문에 보면은 인터널 다이나믹스 바이브레이션을 보는 학문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취득해서 컨디셔닝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러한 이펙티브한 컨디션 모니터링을 위해서 신호 처리하는 것들이 되게 관련 분야에서 예전부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전력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하던 연구가 상태 감시, 컨디션 모니터링, 고장 진단, 다이거노스틱스, 그리고 수명 예지, 프로그노스틱스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특히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컴플렉스 에너지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릴라이빌리티나 세이프티를 향상시키는 연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요새 PHM이라는 학문,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란 그런 학문에 제가 되게 심취하게 됐는데요. 그런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연구원이라는 곳에 뭐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나주에 한국전력공사 있지 않습니까? 전력공사의 중앙연구원이 한국전력연구원이고 대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흔히 말하는 한국전력공사가 갖고 있는 설비들 한국전력공사가 엄청 큰 회사지 않습니까? 모든 발전 자회사까지 합치면은 전 세계 유틸리티 컴퍼니 중에서도 탑5 안에 들 정도로 캐파가 큽니다. 매스가.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로 하는 연구, 그리고 관심 있는 연구가 뭐냐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망 설비를 어떻게 하면 자유지 보수해서 고장이 없이 쭉 보존을 하는가가 주된 관심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PHM 학문에 자연스럽게 전력연구도 관심이 많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학생들 분 중에서 한전에 뭐 나중에 취업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뭐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PHM이라는 학문에 제가 되게 한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기계과다 보니까 좀 더 특화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모빌리티 타워드 PHM이라고 해서요. 결국은 로봇에 센서를 달아서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들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 있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 어떤 발전소와 같은 집약적 설비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약적 설비는 다양한 센서를 발전소 여러 가지 키 컴포넌트에 설치를 해갖고는 쭉 컨디션 모니터링하면 되게 좋은데 반대로 송전 설비처럼 디스트리뷰티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설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설비들은 센서를 일일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러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들은 이렇게 일일이 IoT 센서를 붙이는 것보다는 어떤 로봇과 같은 곳에 센서를 붙여서 스케줄드 메인터넌스,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메인터넌스를 하는 게 경제성 측면에서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발표하는 주제인 AI 타워드 PHM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고장을 진단하고 수명 예지를 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또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픽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이 제 주 전문인데 사실 이거를 상태 감시 쪽에 많이 적용을 해서 하면서 한 되게 많은 좌절을 했습니다.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컨디션 모니터링, 상태 감시까지는 잘 되는데 고장 진단을 하는데도 기존의 여러 가지 시그널 프로세싱 메소드들이 버틀렉이 좀 많았고요. 특히 프로그노스틱스,
수명을 예지하는 쪽은 뭐 지금 뭐 딥러닝도 뭐 AI도 조금 아직 한계가 많이 있지만 딥러닝 쪽은 그러니까 프로그노스틱스는 시그널 프로세싱을 통해서 할 때는 뭐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AI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기술들을 써보면 정말 그 전에 하는 어떤 컨벤셔널 시그널 프로세싱보다는 훨씬 정확도가 높아서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유망하구나 이래서 되게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말하면 되게 복잡한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 이렇게 말로는 거창하지만 보면은 그냥 검사 로봇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똑똑한 검사 로봇 만들어서 어떠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설비들을 잘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제가 하는 연구를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AI 타워드 PHM,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광학, 오브젝트 디텍션, 광학을 이용한 환경 인지나 객체 탐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M 딥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탐지는 정말로 요새 되게 뭐 너무나 지금 핫 이슈인 거는 말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요새 뭐 테슬라는 라이다라는 3차원 인지 센서를 안 쓰고 광학만 갖고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물론 뭐 요새 큰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서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뭐 자율주행에도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또 자율비행에도 광학이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서베일런스 카메라 상태 감시하고 이렇게 진단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게 광학 데이터가 되겠고요. 가장 이렇게 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입니다. 뭐 4K 카메라 해봤자 얼마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막 3-4개씩 달려 있을 정도로. 근데 다른 센서들은 뭐 라이다 센서 하면은 뭐 기본이 하나에 200만 원, 500만 원, 심지어 뭐 3D 라이다 비싼 거는 몇 천만 원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동차나 이러한 뭐 자율주행이나 자율비행에 다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사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하나가 뭐 5천만 원 요새 뭐 전기 자동차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뭐 500만 원짜리 3D 라이다 3개를 달아야지 풀 레인지 메이크업이 되는데 디텍션이 되는데 그럼 센서 값만 1,500만 원이 되거든요. 이게 아직은 경제성이 안 나와서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광학 데이터 그리고 광학 데이터에서의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탐지는 앞으로도 지금도 유망하고 제 생각할 때는 향후 한 10년 동안은 정말 꾸준히 개발이 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분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전에는 안 하다가 좀 요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뭐 정말로 매년 잊을만 하면 한 개씩 퍽퍽 정말 큰 사고가 나오고 있고요. 뭐 드론 같은 경우도 뭐 되게 많은 자율비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베일런스 카메라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다 온통 차인데 지금 실제로 인지가 되고 있는 거는 파셜하게 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무슨 아직은 정확도가 되게 낮고요. 뭐 이렇게 뭐 펄슨한데 엉뚱한 데를 가르치는 것처럼 해갖고 뭐 정확도가 아직 뭐 낮은 것들이 지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객체 탐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객체 탐지를 하고 이를 이용해서 정확도를 향상시키자 하는 것들이 되게 정말로 큰 이슈고 너무나 많은 연구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아직도 쭉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탐지를 할 수 있는 광학 데이터에 오브젝트 디텍션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시면
되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 스테이지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는 투 스테이지 모델이 있는데요. 원 스테이지 모델과 투 스테이지 모델은 되게 간단합니다. 원 스테이지 모델은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이제 흔히 말하는 특징 인자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이 탐지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패러럴하게 병렬로 처리하는 게 원 스테이지 모델이 되겠고요. 투 스테이지 모델은 먼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낸 다음에 얘가 무엇인지, 사람인지 소파인지 TV인지를 분류를 하는 게를 직렬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걸 투 스테이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있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 스테이지 모델은 병렬로 하고 투 스테이지 모델은 직렬로 하기 때문에 원 스테이지 모델이 당연히 어떤 계산 속도는 빠른데요. 투 스테이지 모델이 아큐러시는 높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하겠죠. 그래서 되게 계속 지금도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원 스테이지 모델이 좋느냐, 투 스테이지 모델이 좋느냐는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가는 트렌드가 어느 쪽이냐면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 아까 말한 어떤 자율주행이나 자율비행, 그리고 실시간 상태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 스테이지 모델이 리얼타임으로 되기 때문에 더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은 원 스테이지 모델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쓴다고 하셔도 뭐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을 쓰겠다면 당연히 속도가 빠른 원 스테이지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 스테이지 모델인데 정확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를 요즘 고민하는 게 이쪽 광학에 있어서의 객체 탐지 분야의 핫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스테이지 모델이 뭐 쭉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유명한 모델이 SSD, 싱글샷 디텍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샷 디텍터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멀티 스케일 피처들을 쭉 하나의 이미지를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해갖고 정확도를 높인 모델이 되겠고 첫 번째 모델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쭉 꽤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SSD가 되게 유명하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유명한 건 아마 욜로입니다. 광학을,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 번이라도 하시면 막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많은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욜로 들어보셨을 거라고 합니다. 욜로가 1, 2, 3, 4, 5까지 한번 나왔고요. 지금 뭐 알파, 베타 막 이것저것 막 여기저기서 이 기본적인 아키텍처들을 이용해 갖고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욜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쭉 멀티 스케일 피처들을 쭉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업스케일링 피처랑 레지듀얼 커넥션, 그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피처들을 이쪽으로 그대로 컨캐터레이션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 레지넷 AI를 써보시면 아시겠는데 AI가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베니싱 프로블럼이 생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웨이트이 0.8이야. 그러면 그 웨이트를 두 개를 하면 멀티플라이어잖아요. 그러면 0.8 곱하기 0.8은 0.64가 되겠죠. 그러면 이 웨이트이 계속 프로파게이션 되면은 한 5번만 돼도 한 0.4, 0.2가 됩니다. 그러니까 깊게 레지듀얼 뉴럴 네트워크를 하면은 이 웨이시들의 피처의 웨이트들이 점점점 감소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 그 인지력이 확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지듀얼 렛을 넣으면은 여기서의 웨이트 값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0.6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기본적인 네트워크의 웨이트이 베니싱 그레디언 베니싱 프로블럼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욜로에서는 멀티 스케일 피처를 하는데 업스케일과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용해서 정확도를 유지하는 방법들을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지금도 실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저기 평가 가서 뭐 산업체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개발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90%가 그냥 욜로 갖다가 자기 트레이닝에서 쓰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되게 유명한 네트워크가 M2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2넷은 뭐냐면 멀티 레벨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는 걸 썼는데요. 이게 보면은 오토 인커더가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고, 이것들이 멀티 레벨 깊게 여러 가지 레벨로 해서 정확도와 아큐러시를 다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는 건 멀티 스케일을 얘기하는데요. 이 M2넷, 멀티 스케일, 멀티 레벨이 결국은 정말로 아큐러시와 러버스티니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선 이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스케일, 멀티 레벨 아키텍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레벨이 깊어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가 계속 깊어지죠. 이렇게 통과하는 아키텍처가. 그래서 네트워크가 깊어진다는 거고요. 멀티 스케일이라는 거는 하나의 피겨가 있으면, 그림이 있으면 이것을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큰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컨캐터레이션을 해갖고는 네트워크에 학습을 시켜서 쭉 인지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세 가지를 갖고 하면요. 이 트래픽 사인은 트래픽 사인과 차, 사람 이렇게 세 개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중에서 제일 심플한 시스템이 트래픽 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트래픽 사인은 쉐입이 심플합니다. 그런데 사이즈는 스몰이죠. 그래서 뚝 보면은 심플하기 때문에 로우 레벨 네트워크가 깊지 않아도 이 피처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해서 익스터널블 A9을 구현을 해서 피처 맵을 봐보면요. 낮은 레벨, 로우 레벨에서 피처들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미디움 스케일이나 하이 스케일에서 여기나 여기에서 하이라이팅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 쉐입을 보면요. 스케일이 좀 더 컴플렉스하죠. 그리고 작죠. 그래서 실제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들을 보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미디움 레벨, 좀 더 깊은 레벨에서 얘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좀 더 스케일은 미디움이나 하이 레벨에서 하이라이트가, 피처가 잘 뽑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 사람은 이 두 개의 피에서 비하면 훨씬 컴플렉스하죠. 그래서 쭉 보면은 좀 더 하이 레벨, 깊은 레벨에서 이 사람의 피처가 측정됩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딥한 레이어로 가야지만 이 사람의 피처를 잘 측정하는 것을 추출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이즈는 사람이 작으니까 로우 레벨로 스몰 윈도우로 갈수록 쭉 잘 측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들을 보면 큰 거, 작은 거, 그리고 심플한 거, 복잡한 거, 이 모든 거를 잘 하려면 멀티 레벨, 멀티 스케일 딥 뉴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지만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 스케일, 멀티 레벨 마스크 딥 CNN은 스몰, 작거나 컴플렉스한 오브젝트까지 다 디텍션 할 수 있고, 심지어 아큐러시와 러버스티니스를 잘 할 수 있다는 레슨런을 이 몇 개의 슬라이드만 봐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네트워크 자체가 이렇게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쭉 이렇게 렉탱귤러 바운딩 박스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보면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백그라운드들이 있죠. 그나마 사람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적은데요. 그 백그라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바운딩 박스에서 그 러버스트니스가 뚝뚝 떨어집니다. 아큐러시도 많으면 떨어지지만 러버스트니스, 강건성이 정말 확확 떨어집니다. 강건성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학습이 된 데이터가 아닌 다른 테스트 데이터셋,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서 찍은 데이터셋에서 AI 오브젝트 디텍션, 학습된 오브젝트 디텍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 보면은 인지가 잘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데이터를 태깅을 해갖고 학습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학습을 시킨 데이터가 실내에서 찍은 데이터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실외에서 찍은 데이터에 광학 데이터에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인지가 안 됩니다. 제 뭐 경험을 통해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앞에 말씀드린 SSD, 욜로 뭐 이런 것들이 한 러버스트니스가 50% 이상 떨어집니다. 뭐 그러니까는 트레인 데이터 된 셋과 비슷한 환경에서는 뭐 아큐러시가 거의 같은데요. 다른 환경에서 쭉 하면은 뭐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유명하게 나온 게 이 마스크 RCNN이 되겠습니다. 마스크 RCNN은 거는 마스크 기법이란 건 뭐냐면 이런 백그라운드에 의한 디스토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 개체만 마스킹을 해서 얘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에 의한 디스토션이 없기 때문에 아크로시가 되게 향상이 됩니다. 크게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마스크는 뭐 일반적인 바운딩 박스보다는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갖는 것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고요. 유일한 문제는 라벨링을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학생 한두 명 하라고 하면은 라벨링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뭔가 할 때는 십시일반 모든 학생들이, 연구실 학생들이 다 투입돼서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죠. 뭐 그래서 얼마 전에 막 작년에 심지어 데이터댐 구축 사업, 뭐 당연히 강현욱 교수님은 잘 아실 건데 나라에서 정말로 AI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서 막 라벨링을 하는 그런 과제까지 뭐 만들어지는 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멀티 스케일, 멀티 라벨, 마스크 딥 CNN을 개발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 오늘 말씀드리는 3M, 멀티 레벨, 멀티 스케일, 멀티 레벨, 마스크 딥 CNN을 제가 개발하게 된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멀티 레벨, 멀티 레벨, 뭐 생각만 하면 우리가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렘 딥 CNN을 개발을 쭉 해서 해봤는데 잘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쭉 개발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럼 어디다 이걸 개발해서 적용을 할까 이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는 연구가 똑똑한 점검 로봇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점검 로봇에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 기법을 PHM에 적용을 하자 해서 수행한 연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갖고 있는 언더그라운드 파워 트랜스미션 라인, 지중 전력구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주에도 보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전봇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시골 가면 전봇대 많은데 도시에는 전봇대가 없습니다. 왜? 모든 송전선로가 여러분 땅 밑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 송전선로가 이렇게 딱 지하에 다 매설이 돼 있는데 한국전력공사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얘를 사고가 안 나게 하게 모니터링 하느냐가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전 설비를 잘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송전 설비를 다이그노스틱스 점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게 지중해 있다 보니까는 터널에 크랙, 워터 리크 같은 다양한 일들이 발생을 해서 이런 것들을 또 잘 어떤 그 터널에 SHM, Structure Health Monitoring을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돼야 됐고요. 결국 당연히 또 한 가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중해에서는 GPS가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어디에 있는지를 뭐 알아야 되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2주에 한 번씩은 실험을 하러 가는데요. 갈 때 제가 가는 게 이제 여의도 전력구에 들어가는데 그 여의도 전력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상에서 약 50m 밖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GPS도 안 터지고 핸드폰도 안 터집니다.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항상 제가 실험하러 내려가기 전에 하는 게 저희 가족들한테 나 실험하러 내려가요. 뭐 가족들 사랑합니다. 진짜 카톡 남겨놓고 갑니다. 정말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마지막 메시지가 될까 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로봇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면 큰 도움이 되질까 안 할까 해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이제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만드는 점검 로봇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고 있는 점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뭐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스트럭처 헬스 모니터링을 위해서 3차원 라이다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이 라이다 시스템은 드론이 아니라 이 로봇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한 로컬라이제이션, 위치 인식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라이다가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라이다라는 거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 위에 보면은 위에 동글동글 돌아가 있는 센서가 있거든요. 이 센서가 뭐냐면 광을 3차원으로 투사를 해서 상대적인 장애물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측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내 주위에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3차원 맵이 만들어지게 되겠어서 요걸 갖고는 흔히 말하는 뭐 여러 가지 건전성 평가도 할 수 있고 자율주행 알고리즘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크랙 같은 걸 디텍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4K 광학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송전선의 과열을 측정하기 위해서 열화상 장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GPU 인베디드 머신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잭슨 자이버를 저희가 인베디드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개발한 뭐 스마트 인스펙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은 모빌리티에 딸려야 되기 때문에 뭐 저희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좀 모빌리티를 썼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포휠 로봇이 되겠는데요. 네오 로봇라는 애인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동차처럼 4차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륜 기동으로 해서 바퀴가 달려있는 로봇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메카노휠이라고 해서 사륜인데 그 제자리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회전이 가능한 로봇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하면 좀 좁은 공간에서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좀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유니트리라는 중국에서 개발한 로봇이 되겠는데요. 얘는 이제 사족 보행을 하다 보니까는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장애물이 있을 때 되게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장애물을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모빌리티가 있는데요.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4휠 드라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선 주행 거리가 되게 높습니다. 당연히 그냥 바퀴로 굴러가기 때문에 뭐 한 두세 시간 써도 잘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점검을 되게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당연히 장애물이 있으면은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두 번째 이 메카노 휠 같은 경우는 장애물, 그러니까 뭐 포윌 드라이브의 장점이 쭉 그대로 있고요. 단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전력구 안에 되게 열악한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자체적으로 회전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장애물을 건널 수 있다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방지턱 같은 게 그 지중 전력구에 있는데 그런 걸 건널 수 있는 게 장점이 됐고요. 단점은 얘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답니다. 앞에 있는 로봇들은 한 두세 시간 운영, 오퍼레이션 타임이 되는데 얘는 30분 이상을 작동을 못해서 얘는 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충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 연구이랑 저희가 지금 같이 연구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어떤 게 좋은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전력구 상황마다 맞는 로봇들을 투입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뭐 저희는 사족 보행 로봇으로 해갖고 많이 점검들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 보이는 것은 앞에서 뭐 라이다 데이터, IR 카메라, 옵티컬 카메라들을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점검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뭐 AI가 주제이기 때문에 AI를 이용한 특히 아까 말씀드린 3M 딥CNN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1시간이 지난 줄 알았습니다. 30분 지났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알고리즘은 크랙 디텍션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뭐 복잡한 알고리즘은 뭐 사실 이거는 거의 뭐 일일이 말을 하려면 논문 하나 이상의 값이 거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고 첫 번째로 3M 딥CNN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하면은 쫙 크랙 라이크 피처들이 우리가 뽑아집니다. 그래서 크랙 라이크 피처들을 뽑아보면 생각보다 잘 안 되게 크랙 말고 크랙 아닌 것들도 뽑히기 때문에 잘 전처리를 해서 리니어 시뮬러리티 인덱스라는 걸 저희가 이용을 해갖고 non 크랙 피처들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크랙들만 잘 뽑아갖고 에스티메이트 한다는 게 전체적인 플로우가 되겠고요. 각각의 플로우에 대해서 좀 더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저희가 개발한 멀티 스케일, 멀티 레벨 마스크 딥 CNN, 3M 딥 CNN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크랙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트루스로 쭉 라벨링을 해서 이런 3M 마스크된 라벨링을 해서 쭉 멀티레벨, 멀티스케일 마스크 딥CN을 통과를 시키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보시겠지만 다른 네트워크들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퍼포먼스를 비교를 했고요. 사실 이거를 하면서 가장 저는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킬 때 퍼블릭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딥 CNN으로 크랙을 일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하라고 하면 제 학생이 그만두고 나갈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쭉 고민을 했는데 크랙이 보시면 되게 유니크한 피처가 갖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선 커브 리니어 피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니크한 피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추출을 하든 유럽에서 추출을 하든 미국에서 추출을 하든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는 게 제 하이포서시스 가정이 되겠고요. 그런 가정을 갖고 열심히 보니까 AI를 위한 요새 퍼블릭 데이터셋이 되게 많거든요. 크랙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크랙도 보면은 크랙트리 260, RCKWH100, 크랙 KLS 315 이런 스톤 331 이런 식으로 퍼블릭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래서 260개, 100개, 315개, 335개 이런 식으로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크랙은 비슷할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우리가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연구의 또 하나의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페이브먼트, 아스팔트에서 한 데이터 이 세 개를 갖고 저희가 학습을 했고요. 이 학습을 할 때는 그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을 6대 2대 2, 총 1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60%, 20% 그리고 테스트 셋 20%로 했고요. 스톤 331 데이터는 순수하게 테스트 셋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해보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네트워크들랑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저희가 예상한 대로 저희가 구성한 3M Deep CNN이 되게 아큐러시가 제일 높아서 잘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다만 3M Deep CNN도 저희가 네트워크가 깊다 보니까는 FPS, 프레임 퍼 세컨드가 확실히 다른 쉘로, 얕은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느린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FPS는 결국에 헤르츠거든요. 이거를 연산 속도가 시간당 20프레임, 아니 초당 20프레임, 18프레임, 19프레임 정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다이고노스틱스에는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아큐러시가 이렇게 되게 좋은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로 멀티 스케일, 멀티 레벨 마스크 딥 셰넨이 다른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보다 아큐레이트하구나 이런 거를 컨펌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요때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습니다. 연구 다 했다. 뭐 더 할 게 없지 않을까. 그냥 적용만 하면 되지. 이러고는 저희 학생들이랑 신나서 이렇게 쭉 실제 데이터에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 진짜 잘 되는지를 했는데 이제 이때부터 좌절을 저희가 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뭐 일반적인 실내에서 찍은 겁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학교에 보면은 이렇게 쭉 그냥 복도가 있고 위에 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 크랙입니다. 응? 크랙이 학교 건물에 있더라고요. 뭐 원래 같았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았을 텐데 이런 좋은 테스트 베드가 있을까 하고 냅다 찍었습니다. 그래갖고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크랙이 정말 잘 나오는데 이런 타일도 다 크랙으로 뉴럴 네트워크에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크랙 피처라는 게 되게 직선에 뭔가 커브, 리니어 피처들은 다 크랙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인지가 돼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여기 이런 트랙에 있는 막 이렇게 뭐라 하죠? 무늬들도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커브 리니어 피처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전체 해상도로만 보여드린 건 그렇지만 이걸 줌인해서 보면은 이것도 각각이 이렇게 커브 리니어 피처이기 때문에 인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슨런이 뭐냐면 뉴럴넷이 학습이 잘 됐다. 잘 찾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두 번째로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려면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레슨런이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터널에서 찍어보니 이게 실제 터널에 있는 크랙인데 크랙 피처 잘 나오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뭐 지나가는 그 터널의 송전솔로 그러니까 지중 송전솔에 지나가는 건데 그것도 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를 넌크랙 피처들도 여전히 잘 나오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것들을 개발을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크랙 피처와 넌 크랙 피처를 구분할 세퍼레이트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보면 크랙 피처는 크랙을 보면 이렇게 구불구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넌 크랙 피처들은 좀 더 직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기로 한 게 이것들을 각각 뽑으면 이것들을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직선을 하나 뽑을 수 있게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거와 실제 크랙 라이크 피처들이 이런 식으로 쭉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넓이 그러니까 대표 직선과 에스티메이트한 사이의 이 넓이들을 썸해서 이거를 비교하면 직선에 대해서는 넓이가 훨씬 되게 작은 값을 가질 거고요. 크랙 라이크 피처에 대해서는 값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잘 세퍼레이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도메인 난리지로 하는 겁니다. 그쵸? 뭐 AI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AI 도메인 난리지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관찰에 의해서 해서 이 비교를 하면 분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크랙 라이크 피처가 길다면 이 썸이 되게 길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알파 값을 하나 넣어서 어떤 랭스에 대해서 총 길이가 몇이면 그거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팩터를 넣어서 쭉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좋게도 크랙 피처들은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non 크랙 피처들 이런 아까 타일 같은 거에서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이렇게 나와서 각각 3 시그마 3 시그마면 99.7%가 되겠죠. 3 시그마의 저 바운더리들이 이런 식으로 크랙 피처와 넌 크랙 피처가 클리어하게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들의 에버리지 썸을 하면은 이 크랙 피처와 넌 크랙 피처를 클리어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게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크랙 피처를 더 많이 뽑고 싶다면 좀 더 이 바운더리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겠고요. 그것들은 사실 뭐 도메인 난리를 갖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프로포즈드 매스를 이용해서 쭉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랙도 잡지만 쭉 LSI를 적용 안 할 때는 엄청 많은 넌 크랙 피처가 나올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LSI를 리니어 시뮬러리티 인덱스를 이용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쭉 많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터널에 대해서도 쭉 해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정량적으로 저희가 매트릭을 만들었는데요. 이 매트릭은 뭐냐면 M 리젠볼은 남아야 있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M 엘리미네이션은 제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제거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F스코어는 F스코어 하모닉 썸을 해갖고 과연 이 두 개가 얼마나 잘 조화롭게 데이터에 대해서 쭉 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인도어에 대해서 필드 테스트에서 저희가 한 20개씩 데이터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75% 정도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거될 건 제거되고 남아있을 건 남아있어서 한 75%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직도 이렇게 좀 남아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을 더 제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좋은 되게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연구라는 게 뭐 항상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좀 더 가야 될 길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멀티스케일, 멀티마스크, 멀티레벨 마스크 딥 CNN을 퍼블릭 데이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되게 좋은 레슨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기법을 소타, 스테이트 오브 아트 뭐 많은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최신 논문들에 나온 이 크랙 디텍션 메소드랑 저희가 비교를 실제로 해봤고요.
해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사실 뭐 논문들 보면 항상 자기가 잘 되는 것만 갖고 해서 거기 있는 논문들을 읽어보면 되게 잘 된다고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구현을 해보면 정말 되게 안 됩니다. AP가 1%라는 건 한 2%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 100%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측정한 현장 데이터가 물론 되게 터프한 케이스죠. 실제 로봇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좀 먼 데서 보통 이렇게 크랙 디텍션 하는 데이터들은 보면은 크랙 있는 환경과 되게 가까운 한 30cm 되게 가까운 데서 찍어서 다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되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거 하려면 뭐 우선 뭐 어떻게 이렇게 그 표면을 다 하겠습니까? 로봇으로. 그래서 저희는 실제 로봇에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해보니 저희 것도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뭐 인도어 아웃도어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뭐 해갖고 해보면 한 뭐 10% 20%요 정도밖에 안 되고 정말로 그 현장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더 참담하기 때문에 좀 더 아직도 열심히 기술 개발을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학부생이기 때문에 전남대도 워낙 훌륭한 교수님들 많으시니까 열심히 대학원 와서 공부를 하시면 이러한 아직적인 기술적인 한계들을 잘 극복해서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해서 그 이상점을 파워 트랜스미션 라인의 이상점을 찾은 내용들을 조금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쭉 알고리즘은 뭐 되게 복잡한데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AI는 뒤에서도 나중에 저희가 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AI는 툴이고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AI를 사용하실 때는 한번 정제된 데이터들을 잘 쓰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페이즈 A가 여기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미지 스트렝슨이라고 해서 피처 강화 기법, 특징 인자 강화 기법을 저희가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멀티 레벨 마스크 디액션. 앞에서는 사실 저희가 오늘 뭐 하는 거는 3M이라고 했지만 멀티 레벨까지 가면은 워낙 깊어져서 리얼타임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멀티 레벨 마스크 딥CNN만 써서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게 구현을 했고요. 학습은 쭉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뒤쪽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한전의 규정에 의해서 쭉 고장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노말리 이상점을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뭐 내용은 생략하지만 간략하게 그냥 IR 카메라 여러 장 데이터를 찍어서 그걸로 그냥 하면은 정확도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피처 스트렝스 이미지 가강 기법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쭉 여러 장 이미지를 찍으면요. 뭐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런 식으로 당연히 노멀 디스트리뷰션 어떤 데이터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로 지스코 노멀라이제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지스코 노멀라이제이션 맥시멈과 민 값을 갖고 분석을 해서 시그마를 갖고 평균 표준 편차를 갖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번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이 아시고 있으시면 좋을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AI를 여러분 나중에 써보시면 노멀라이제이션을 꼭 해야 되는데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과 지수코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은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 민과 맥스를 갖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거고요. 지스코 노멀라이제이션은 어떤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은 일반 여러분들 그냥 퍼블릭 데이터나 그냥 어떤 토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통 더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토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리얼드 월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상점, 어노말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들어가면은 갑자기 데이터가 확 튀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데이터 그 뭐라 하냐 뉴럴 네트워크가 발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스코 노멀레이션은 반대로 그냥 시그마만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탠다드 어쨌든 이상점이 나와도 크게 여러분의 뉴럴 네트워크가
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지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을 당연히 한번 해주고요. 그럼에도 그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처 스트렝슨 기법으로 저희가 쓴 게 뭐냐면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입니다. 뭐냐면 쭉 이렇게 분포가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어떤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나오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조금 우리가 각색을 해서 좀 더 큰 거는 크게, 작은 것도 좀 더 작은 거나 큰 거를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뭐냐면 큰 거는, 그러니까 강한 시그널은 좀 더 강하게, 약한 시그널을 좀 더 약하게 해주면은 우리의 인공지능이 우리의 똑똑하지 못한 인공지능이 좀 더 달 데이터를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 보이는 시그널은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더 그레디언트가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바이리니어스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이라는 메소드를 쓰면은 온도가 낮은 건 더 낮게 보이고요. 강한 건, 뜨거운 건 더 뜨겁게 보여서 이러한 히스토그램이 좀 더 이분하게 디스트리뷰션하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더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똑똑하지 못한 AI가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똑똑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쓴 거는 왜 그런지 나중에 한번 클로징 리마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M 멀티 스케일 마스크 딥 CNN을 썼고요. 아까 말씀드린 리얼타임 퍼포먼스가 얘는 저희가 잭슨 자비에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메타러닝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 AI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정해줘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잘 셀렉션 해주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되게 큰 차이가 나고요. 그것들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GA, 제너릭 알고리즘, 유전자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유전자 알고리즘은 이터레이션 타임이 너무 많아서 오래 걸려서 요새 그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거는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프로바빌리티적으로 조금 쭉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은 theoretical한 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걸 또 공부를 하려면 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여러분의 똑똑하지 못한 AI를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셀렉션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도만 이해를 해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I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32비트를 쓰거든요. 근데 리얼타임 머신에 올리려고 하면 항상 시간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매스가 크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까 본 그런 로봇들의 여러분들의 리얼타임 AI를 올리려고 하면은 되게 작은 아까 자비의 GPU 같은 걸 써야 되거든요. 그럼 걔네가 퍼포먼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레임 퍼 세컨드 리얼타임 퍼포먼스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텐서 컴프레션이라서 텐션 압축 기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Bflow 16, FP16, FP16 이런 식으로 해갖고 원래 FP16이 그냥 텐서 그냥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고요. Bflow 16과 FP16은 보면 이 텐서 이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세한 것들은 쭉 말하기는 힘들고 에센스만 말을 해주냐면 이거를 어떻게 셀렉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처럼 레인지가 바뀌어지고요. 당연히 레인지가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게 좁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16비트를 쓰기 때문에 좁으면 이 레인지 안에서 하이 레졸루션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가 넓어지면은
16비트를 넓은 레인지를 쓰기 때문에 레졸루션이 낮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팁인데요. 이건 진짜 돈 받고 말해드려야 되는 건데 저희 연구실은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학습을 할 때는 서버에서 32비트 머신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쫙 GA로 학습을 하면은 넓은 레인지에서 쫙 저희가 최적화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16비트로 할 때는 좁은 건데 하이 레졸루션으로 해서 실제 쓰면은 정확도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흔히 말하는 FP16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걸 뭐 보통 하프 텐서라고 하고 뭐 텐서 컴프레션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쨌든 32비트 연산을 안 하고 16비트 연산을 하기 때문에 리얼타임 머신에 여러분들이 쓰실 때 연산 속도가 2배 향상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쭉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쭉 해보면 뭐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를 멀티 스케일도 바꿔보고 이래 보면은 뭐 쭉쭉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들이 생각보다 정확도는 되게 안 높고요. 멀티 스케일, 멀티 레벨 뭐 여기서 이제 멀티 스케일만 쓴 거죠. 멀티 스케일 마스크 딥 CNN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정확도가 되게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걸 할 수 있고 심지어 뭐 이제 저희가 해보면 뭐 94% 정도까지 정말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FP16 하프 텐서 쓰면은 연산 속도가 2배 향상되기 때문에 리얼타임 머신에 쓰기에 훨씬 좋은 것들 또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하고요.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해보시면 몇 개 뭐 노이즈가 있어서 뭐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시그널 이미지 프로세싱 메소드인 컨투어 메소드를 쓴 것들이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뭐 조금만 해보시면 뭐 많이 아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갖고 쭉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필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쓰는 게 뭐냐면 아까 앞에 크랙 디텍션 할 때는 저희가 크랙을 찾아내는 거에 했는데 여기선 저희가 마스크를 딥 CNN을 뭐에 썼냐면요. 송전솔로를 찾아내는 데 썼습니다. 뭐냐면 실제적으로 한전의 규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송전솔로의 온도만을 분석해서 이 온도보다 2도나 4도 높은 부위가 있으면 여기가 어노말리, 이상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내서 정밀 검사를 하는 게 규정인데 이게 생각보다 자동으로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백그라운드들이 같이 다 측정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온도들은 당연히 얘가 발열체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의 온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같이 분석을 하면은 절대로 정확한 결과를 같이 분석하면 그냥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IR 카메라를 수동으로 점검하는 사람이 찍어서 송전솔로가 여기에 있는데 대충 여기가 요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빨간색이 좀 더 강한 데가 있으면 거기는 얼마냐 점으로 찍어보면서 여기는 몇 도다, 여기는 몇 도다, 여기는 몇 도다 이런 식으로 진짜 그냥 100% 매뉴얼 그리고 그거를 하시는 분들을 익스퍼트 시스템 전문가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런 거 하시면 뭐 하루에 30만 원, 하루에 50만 원씩 받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한전은 자동화를 하고 싶어 하고요. 네, 저희도 뭐 저희는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가 되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AI를 이용해서 송전선과 송전선이 아닌 것을 찾아내는 그런 AI를 개발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쭉 해서 저희가 가서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송전선이 뭐 여러 개의 페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개의 페어에 대해서 보시는 대로 한 개를 뭐 5번 각각 5번씩 이렇게 쭉 해서 40번에서 총 120번을 했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폴트를 랜덤으로 이렇게 쭉 상을 넣어갖고 저희가 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의 인위적인 어노말리는 어떻게 냈냐면 핫팩을 붙였습니다. 송전선이 보통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인바이로멘탈 템퍼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더 높거든요. 그것도 부하에 따라 좀 다른데요. 어쨌든 거기에다 핫팩을 붙이면 온도가 5도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어노말리가 잘 측정되는지 확인을 저희가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총 15,000장의 데이터 중에서 11,000장 정도가 노말 데이터, 어노말리가 3,000장 이러고요. 학습한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송전선 같은 경우는 되게 정제된 데이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 몇백 장만 갖고 학습한 데이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쭉 알고리즘에서 보면은 다이고노시스 하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AI가 필터로 해갖고 송전선로만 필터링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핫팩 붙인 경우 있으면 클리어하게 몇 도 나온다 이렇게 되게 잘 되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예, 한전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정확도를 저희가 해보면 너무 잘 나와갖고 사실은 뭐 그렇고요. 그래서 뭐 폴트가 뭐 0.0% 그러고는 어노말리는 거의 뭐 한 뭐 96.5% 정도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뭐 요거는 뭐 하여튼 그래서 뭐 한전에서는 되게 좋아하고 있고 저희도 꼭 뭐 AI를 갖고 뭔가 하겠다는 이게 이제 발상의 전환이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AI로 뭐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는 정말로 깔끔하게 단순히 필터로만 썼는데도 이게 실제 필드 어플리케이션에선 너무 이펙티브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것들을 뭐 하루에 30만 원, 뭐 50만 원 하는 것들을 다 교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계속 지금도 그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 뭐 이거를 연구하는 학생은 사실 뭐 저랑 쉽지 않습니다. 거의 저희가 1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들어가서 계속 테스트하고 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학부생들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하는 얘기는 항상 연구, 리서치라고 저희가 쓰고 실제로 노가다라고 부른다고. 뭐, 예, 강현욱 교수님 당연히 많이 해보셔서 바로 웃으시는데, 그래서 연구에 대해서 학부생들이 되게 많은 판타지가 있는 걸 아는데 AI라고 쓰고요. 노가다라고 부릅니다. 뭐 여러 가지 AI 뭐 잘하는 알고리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태깅하고 뭐하고 실험하고 데이터 얻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중간의 과정들은 되게 고통스럽고 흔히 말하는 그 잡일 여러분이 과연 이게 연구인가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일이 많지만 연구 맞습니다. 나중에 그런 현타가 오시면요. 내가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클로징 리마크를 하자면, 예, 딱 1시간이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3M 딥 CNN, 멀티 스케일, 멀티 레벨 마스크 딥 CNN이라는 것들을 쭉 저희가 개발을 해보니까 컴플렉스하고 딥한 뉴럴 네트워크가 정말로 하이 아큐러시와 러버스트니스를 잘 보장을 하고 정말 아직까지 제가 다른 뭐 뉴럴 네트워크 비교한 거를 뭐 소타들 이것저것 비교해봐도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도 필요하면 쓰시기를 저는 강권하고요. 이 뭐 유일한 단점이 마스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진짜로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AI, PHM 뭐 그래서 뭐 여기 보던 것처럼 이제 저희는 제 연구 분야는 이제 고장 진단, 상태 감시 이런 것 쪽이라서 여기에 AI를 쭉 뭐 해보면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AI를 어떻게 쓰느냐는 정말로 여러분의 도메인 난리지를 갖고 여러분의 분야에 잘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렉트하게 저는 PHM을 하는 프랙 에스티메이션도 보내드렸지만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펙티브한 필터로 쓰는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도 보면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쓰는 법들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저기 뭐 저희 학생도 그렇고 여기저기 발표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 인공지능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막 학문이지만 10년 후는 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드가 30년 전에는 정말 핫한 학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캐드는 그냥 쓰는 툴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날리지를 잘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한데 잘 쓰는 툴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툴이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또 바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AI가 결국은 되게 많은 리밋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여러분의 도메인 날리지가 정말로 잘 풀어줄 거라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학과 전공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기를 강권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빅데이터. 제가 쭉 해보면 뭐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막 이러고 말을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빅데이터가 안 쌓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데이터 제가 축적을 해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프리 프로세싱이나 뭐 피처 스트렝스과 같은 다양한 시그널 프로세싱 기법을 이용해서 전처리를 잘하고 피처를 스트렝스하는 기법들도 여러분들이 그 AI를 쓰실 거면 같이 그 공부를 좀 해 놓으시는 게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이제 제 영역 분야니까 저는 생각하는 건데 모빌리티도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좀 시너지 이펙트가 많지 않나. 그래서 뭐 PHM, 모빌리티 AI 이런 것들 다 컨버전 해야 여러 가지 실제로 PHM을 하는데, 이건 이제 PHM 하는 사람으로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이펙티브한 게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마지막 그 클로징 리마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요. 저 개인적으로 아마 학생들 느끼기에 개인적으로는 아마 재밌게 들었을 거라고 저도 굉장히 생각하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어가지고요. 특히 이제 도메인 날리지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또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되어 있는, 또 너무 훌륭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연구여가지고 저도 지금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상 이제 질문을 뭐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학생들께 좀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마지막에 또 해주셔가지고 간략하게만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연구하시는 분야가 이제 신뢰성, 즉 PHM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헬스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매니지먼트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즉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또 안정성을 갖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근데 그런 측면에서 또 AI 자체는 이게 얼마나 신뢰성을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느냐 하는 그 반문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약간 좀 재미있거든요. 아직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신뢰성에 접근하고 계시는 거죠. 그 측면에서 앞으로 AI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어떻게 발달할 것 같은지 혹시 교수님 견해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되게 좋으신 질문이시고요. 사실 그게 AI를 하시는 너무 날카로운 고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아까 뭐 보여드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사실 AP라는 거를 우리가 estimate, average precision이라는 걸 estimate 할때 거기에 이제 그 스레시홀드 넘는 일정 IOU,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이 넘는 걸 하는 것만 갖고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하잖아요. 막말로 그걸 낮추면 AP가 쭉 올라가고 뭐 그걸 높이면 쭉 AP가 날아가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으로 에스티메이션 한 것도 저렇게 뭐 저희가 뭐 보여드리지만 결국은 결론은 프로바빌리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프로바빌리티를 보고 그걸로 또한 uncertainty를 분석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당연히 지속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같은 리서처나 엔지니어들이 계속 풀어가야 될 작업이 되겠죠. 뭐 일반 사람들 보여줄 때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컨트로버셜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1%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뭐 우리가 계속 같이 연구해 보시죠. 6점 먹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긴 시간 동안 너무 강의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 우리 학생들 다 같이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